이 남자가 눈을 뜨는 순간 그는 그대로 얼어붙고 맙니다. 더 이상 현실 세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게임 속으로 들어온 데다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고블린들이 눈앞에서 무력한 농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어서 도망치라며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시스템 창이 나타나 무심하게도 한 가지를 묻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앨런은 이 직업 선택 화면에서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대부분이 전투 직업을 고를 때 그는 크래프터를 선택합니다. 원래 게임에서 이 직업은 제작 아이템들이 너무 형편없어 쓸모없는 꽝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앨런은 전생의 지식이 이어진 이 현실에서라면 물리적 구조만 이해하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전생에 현대 기술과 복잡한 공학을 공부했던 앨런에게 중세시대의 도구 따위는 제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만화로 현대식 돌격 소총을 만들어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해 빠진 크래프터가 묘한 장치를 휘두르는 모습에 경악합니다. 우리의 레벨 1 캐릭터가 가질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초월한 무기였죠. 고블린들에게 총알 세례를 퍼붓습니다. 중세에 머물러 있는 이 세계에서 현대 탄도학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은 크래프터를 갓티어 직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 수비를 돕기 위해 앨런은 소총 2자루를 더 만들어 주민들에게 건넵니다. 주민들이 아군을 쏠까봐 망설이자 앨런은 몬스터에게만 피해를 주도록 무기에 제한을 걸어두었다고 설명합니다. 공포에 질린 한 주민의 가슴에 직접 총을 쏴서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까지 하죠. 주민들이 남은 고블린들을 사살하기 시작하자 앨런의 눈앞에 레벨업 알림이 뜹니다. 다른 이가 그가 만든 장비로 적을 죽이면 제작자인 그에게도 경험치의 일부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발견으로 레벨업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이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한 주민이 쓰러진 고블린에게서 얻은 화염 마석을 건넵니다. 보통은 길드에 팔아 돈을 챙기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대신 자신의 제작 기술을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바로 그때 이 지역의 보스 격인 레벨 13의 거대한 고블린 나이트가 나타납니다. 주민들은 일반 소총이 녀석의 무거운 방패에 통하지 않자 앨런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앞으로 도약하며 마석을 재료 삼아 새로운 무기를 연성합니다. 마석의 에너지를 소모해 엄청난 공격 보정치와 폭발 속성을 가진 고성능 로켓 런처를 만들어낸 것이죠. 런처를 조준해 단 한 발의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고 거대한 폭발과 함께 보스를 증발시켜버립니다. 이 승리로 그의 레벨은 곧장 4까지 뛰어오릅니다. 그는 마석 무기가 강력하긴 하지만 에너지를 다 쓰면 파괴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자원을 신중히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스를 한 방에 보내버린 이 신참의 모습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앨런은 자신의 힘에 대해 겸손해하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왕과의 오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직 자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이번 생에서만큼은 반드시 누구보다 먼저 정점에 도달하겠다고 확신하면서 말이죠. 이야기는 계속되어 앨런은 바위 협곡에서 거대한 락골렘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미 레벨 13까지 올랐음에도 레벨 20인 이 괴수는 예상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그는 일반 검은색 돌격 소총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골렘이 바위로 되어 있어 총알은 그저 작은 파편만 튀길 뿐이었고 몬스터는 초록빛 재생 에너지로 즉시 몸을 수복했습니다. 주인공은 무기 공격력을 175까지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타격만으로는 저 압도적인 방어력과 회복력을 뚫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간파합니다. 이 시련은 그가 새로운 제작 기법을 시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는 소총에 특수 부착물을 추가하기로 하고 마법 재료를 장착할 수 있는 금속 슬롯을 구현해냅니다. 전에 골렘에게서 얻은 마석을 이 슬롯에 결합함으로써 녀석의 천연 장갑을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기의 푸른 번개가 휘감기더니 외형이 문양이 새겨진 회색 디자인으로 변합니다. 이 개조를 통해 탄환의 관통 효과가 부여되었고 이는 물리 방어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강력한 속성입니다. 골렘이 그를 짓뭉개기 위해 달려들자 앨런은 업그레이드된 탄환을 발사합니다. 마법 관통력을 품은 총알이 명중하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몬스터는 수천 개의 돌덩이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승리로 우리의 영웅은 레벨 14에 도달합니다. 그는 잠시 장비를 살피며 이 시스템의 특정한 제약사항을 확인합니다. 무기 본체는 멀쩡하지만 부착물에 사용된 마석은 에너지를 다 쓰면 파괴된다는 점이었죠. 총기 전체를 다시 만들 필요 없이 소모품인 마석만 교체하면 된다는 사실에 그는 오히려 안도합니다. 잔해 속에서 새로운 황색 마석을 줍는 순간 그의 레벨은 15가 됩니다. 이토록 빠른 성장은
단지 그 자신의 전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전에 도와주었던 마을 사람들이 그가 준 소총으로 오크 군단으로부터 마을을 지켜냈다는 알림이 뜹니다. 여러 농촌 마을을 돌며 현대식 무기를 보급한 덕분에 앨런은 이제 대륙 곳곳에서 끊임없이 경험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일종의 불로소득처럼 여기며 세상을 안전하게 만드는 동시에 자신도 강해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크래프터가 된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하지만 이 전례 없는 성장은 모험가 길드 본부의 눈에 띄게 됩니다. 집회소 안에서 고위 관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앨런의 데이터가 담긴 마법 거울을 응시합니다. 그들은 신참이, 그것도 꽝이라고 생각한 직업으로 단 4일 만에 레벨 4에서 15로 점프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합니다. 조사를 위해 흑발의 남자가 앨런의 최근 락골렘 전투 영상을 투영합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레벨 15의 모험가가 기이한 기술로 방어력이 높은 몬스터를 손쉽게 박살내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들은 그의 레벨은 낮지만 실제 화력은 레벨 50, 전사와 맞먹는다고 결론 내립니다. 안경을 쓴 엄격한 남자가 음흉한 관심을 보이며 영상을 지켜보더니 앨런이 길드가 찾아 헤매던 바로 그 그릇일지도 모른다고 암시합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주인공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려 레벨 27의 샌드원 보스가 있는 사막지대로 향합니다. 그 괴수가 체력은 높지만 방어력이 낮아 공격력 보정치를 중첩해서 시험해보기엔 안성맞춤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는 엄청난 기초 공격력을 가진 권총을 새로 제작하고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 옵션을 추가합니다. 확실한 안전을 위해 마석을 이용한 빙결 부착물도 적용하죠. 샌드웜이 덮쳐오자 앨런은 연달아 총을 쐈고 거대한 괴수는 순식간에 얼음 기둥 속에 갇히고 맙니다. 얼어붙은 몬스터가 산산조각나며 앨런은 자신의 갓티어 직업이 권총 한 자루로도 보스급 적을 일격에 보낼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해가 저물자 영웅은 대량으로 수확한 마석을 돈으로 바꾸기 위해 인근 마을로 향합니다. 길드 창구에 다가가 형형색색의 보석 더미를 내놓자 접수원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앨런이라고 밝히자 여자의 태도가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창구 밖으로 달려나갔고 그는 영문도 모른 채 멍하니 서 있게 됩니다. 갑자기 청색과 은색 판금 갑옷을 입은 중장급 병사들이 방 안으로 몰려듭니다. 은갑옷을 입은 경비병은 그가 혐의를 받고 있다며 즉시 본부로 연행되어야 한다고 통보합니다. 앨런이 상황을 파악하거나 방어할 틈도 없이 푸른 마법 사슬이 온몸을 휘감았고 강력한 크래프터는 그대로 체포되고 맙니다. 모험가 길드 본부의 고급 회의실, 여러 고위직이 커다란 탁자에 둘러앉아 있고 앨런은 마법 사슬에 묶인 채 중앙에 서 있습니다. 길드 마스터가 경비병들에게 해방을 명령하자 마법 결박이 부서지며 사라집니다. 마법이 풀리자 마스터는 청년의 신원을 확인하고는 무례한 환영에 대해 사과를 건넵니다. 그는 소년의 레벨업 속도가 너무 빨라 호기심이 생겼고 그래서 직접 만나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체포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무심하게 손목을 문지르며 길드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묻습니다. 흥분한 평의회 위원 한 명이 갑자기 탁자를 내리치며 총이라 불리는 이 기묘한 무기의 기술적 상세 내용을 내놓으라고 다그칩니다. 앨런은 이 세계 사람들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기술이라며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른 위원이 하찮은 크래프터 주제에 무기의 중요성을 과대 포장하는 게 아니냐며 비아냥거립니다. 정보를 캐내기 위한 저급한 도발임을 알아챈 주인공은 말 대신 실물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그는 제작 능력을 활성화해 푸른 에너지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대식 돌격 소총을 소환합니다. 탁자 위로 무기가 떠오르자 위원들은 상태창을 확인했고 공격력이 50인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사용자의 레벨에 따라 위력이 올라가고 30발 연속 발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그들은 이것이 고위기사와 맞먹는 파괴력을 지녔음을 깨닫습니다. 위원들이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이 앨런은 레벨 9999 만렙을 찍느라 바빠서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몸을 돌립니다. 마스터는 그를 멈춰 세우며 최종 목표가 마왕을 물리치는 것인지 묻습니다. 앨런은 마족 군단이 인간의 도시들을 파괴한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 위협을 처리할 생각이라고 답합니다. 그는 다음에는 미리 약속을 잡으라는 말을 남기고 나가려 합니다. 그때 마스터가 모험가 클랜에 가입하면 레벨업이 더 효율적일 거라며 유명한 A랭크 그룹을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 말에 다른 위원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이 밀어주는 조직으로 그를 영입하려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앨런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룹 가입에는 관심이 없다고 일축하며 소란을 잠재웁니다. 어리 빠진 관리들은 결국 그의 거절을 받아들였고 그는 방을 나섭니다. 그가 떠나자 길드 마스터는 레벨 15의 크래프터가 이런 고도의 기계 장치를 만들었을 리 없다며 대륙 최고의 대장장이들을 소집해 남겨진 소총을 분석하기로 합니다.
장면은 모험가들이 구름처럼 몰려든 울프 광산 던전 입구로 바뀝니다. 앨런은 이 현실에서도 인스턴스 던전 밖은 언제나 붐빈다는 점을 새삼 느낍니다. 한 파티 모집가가 그를 초대하려다 레벨 15인 것을 확인하고는 레벨 25 던전에 가기엔 너무 약하다며 겁에 질려 도망치듯 다른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알란은 모욕을 무시하며 레벨 차이 보정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레벨업을 하기 위해 자신보다 10레벨 높은 적들과 싸우는 것이 상책임을 알고 있었다. 갑자기 군중 사이로 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루카스라는 고레벨 검사가 에마라는 사제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억지로 자신의 파티에 넣으려 하고 있었다. 주변의 모험가들은 루카스가 65레벨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던전 안에서 여성을 노리는 악명 높은 괴롭힘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공포에 질려 속삭였다. 에마가 거절하려 하자 루카스와 그의 부하들은 더욱 거세게 압박해왔다. 괴롭힘을 멈추기 위해 알란은 제작 능력을 사용해 땅 위로 거대한 청동손을 소환해 루카스를 흙바닥에 처박아버렸다. 우리 주인공은 떨고 있는 소녀를 무심하게 지나치며 그 청동상은 그저 원거리 제작 테스트 중 발생한 오발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격분한 루카스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벌떡 일어나더니 자신에게 창피를 준 자를 죽이기 위해 거대한 대검을 뽑아들었다. 알란이 고작 15레벨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검사는 이런 약한 상대를 죽이는 것이 자신의 명성에 오점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검을 거두었다. 주인공이 에마와 함께 자리를 뜨려 하자 루카스가 던전으로 향하는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다. 그는 누가 더 빨리 던전을 클리어하는지 겨루는 타임 어택 대결을 제안하며 자신이 이기면 알란의 얼굴을 뭉개버리고 에마를 전리품으로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소녀는 이 대결이 불공평하다고 항의했지만 우리 영웅은 한숨을 내쉬며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는 루카스에게 너 같은 잔챙이를 이겨봐야 별 이득도 없다며 승리 보상 따위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 노골적인 모욕의 검사는 분노로 몸을 떨었고 알란을 그들의 엄청난 힘의 격차를 모르는 오만한 바보로 여겼다. 잠시 후 울프광산 던전 입구는 알란이 마주한 엄청난 레벨 차이 때문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동굴의 권장 레벨은 25였기에 에마는 고작 15레벨인 알란을 깊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우리 주인공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처음부터 여기서 사냥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들이 푸른 포털을 향해 걸어갈 때 루카스는 알란 같은 솔로 플레이어는 도와줄 조무래기들이라도 모집해야 하지 않겠냐며 주인공은 잠시 멈춰서서 65레벨이나 되면서 추종자 무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다고 뼈아픈 일침을 날렸다. 이 말에 검사는 극도로 분노했고 젊은 제작자는 그를 무시하듯 손을 흔들며 입구로 향했다. 에마는 알란을 혼자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에게 파티 초대장을 보냈다. 처음에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거절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의 팔에 매달리며 동행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현재 상황에 책임감을 느꼈고 그를 혼자 보내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은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요청을 수락했다. 그들이 입장하려 할 때 루카스는 나중에 에마를 괴롭히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며 마지막으로 악의적인 말을 내뱉었다. 흔들림 없이 우리 주인공은 던전 기록을 확인하고 역대 최단 클리어 시간이 19분을 조금 넘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이 기록을 손쉽게 갈아치울 수 있다고 자신했다. 광산의 어둡고 기괴한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은 고레벨 박쥐와 애벌레 그리고 언데드 전사들에게 포위당했다. 엄청난 수의 몬스터들에 에마는 돌파할 가망이 없다고 믿으며 공포에 질렸다. 알란은 그 무리를 조무래기 때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동료에게 쓸모없는 지팡이를 치우라고 말했다. 이제 그녀가 자신의 파티원이 되었으니 제대로 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제작 능력을 발동해 그녀의 손에 기관단총 한 쌍을 직접 생성해 주었다. 에마는 무기의 엄청난 공격력에 깜짝 놀랐지만 알란은 이 총들이 자신만이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된다는 간단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자신의 소총으로 몬스터 무리를 쓸어버리기 시작했다. 에마도 사격을 시작했지만 그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강력한 반동 때문에 금방 당황하고 말았다. 주인공은 적들이 워낙 밀집해 있어 무작위로 총을 갈겨도 무엇이든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둘러 보스에게 가기 위해 잡담은 그만두라고 재촉했다. 한편 광산의 다른 구역에서 루카스와 그의 파티도 자신들만의 길을 뚫고 나아가고 있었다. 한 동료는 이 던전이 처음 도전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추가 보스를 소환하기 때문에 루카스가 의도적으로 알란을 도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는 신참이 그 괴물에게 죽어버려 아까의 수모를 되갚아 주기를 바라며 사악하게 미소지었다. 던전 반대편에서 알란과 에마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최신부의 성문에 도달했다. 우리 영웅은 에마가 도중에 함정을 그렇게 많이 건드리지 않았다면 2배는 더 빨리 끝냈을 것이라며 무덤덤하게 말했다. 원정 중에 그는 3레벨을 올렸지만
에마는 1레벨밖에 올리지 못했고 알라는 농부들로부터 얻는 패시브 수입이 일반적인 던전 공략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치를 제공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에마는 타임 어택을 끝내고 싶어 안달이 났고 그를 앞으로 재촉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보라색 안개 속에서 하나가 아닌 두 개의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다. 그들 앞에는 처음 도전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듀얼 보스인 퀸 웨어울프와 킹 웨어울프가 버티고 웨어울프들이 있었다.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자 알라는 이 몬스터들이 높은 회피율 때문에 총과는 최악의 상성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에마에게 시간을 벌기 위해 제압 사격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괴물들은 잔상처럼 움직이며 모든 총알을 피했다. 적들이 양옆으로 갈라져 측면을 노리자 우리 영웅은 목표를 나누어야만 했다. 그는 킹을 상대하기로 하고 움직이는 목표를 맞힐 수 없다는 그녀의 패닉 섞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퀸을 에마에게 맡겼다. 퀸 웨어울프가 겁에 질린 사제를 향해 발톱을 세우고 공중으로 뛰어올랐지만 이것은 정확히 알란이 예상한 대로였다. 완벽하게 침착함을 유지하며 주먹을 꽉 쥐었고 손주변으로 에너지가 픽셀화되면서 원거리에서 제작 능력을 발동시켰다. 순식간에 마법의 에너지 턱이 킹과 퀸, 웨어울프의 다리를 꽉 깨물며 다쳤다. 이 기습 함정은 그들의 살점을 깊숙이 파고들었고 피가 튀기며 몬스터들은 바닥으로 처박혔다. 에마는 그 공포스러운 맹수들이 완벽하게 제압된 것을 보며 떨리는 충격 속에 바라보았다. 알라는 차분한 눈빛으로 동료를 돌아보며 그저 그녀가 몇 초의 시간을 벌어주기만 하면 됐다고 설명했다. 사제는 제작 기술이 그런 식으로 군중 제어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에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구속된 괴물들을 쳐다보았다. 우리 영웅은 원거리 제작에 관한 이전의 테스트들이 성공적이었음을 확인하고 만족해했다. 그는 킹 웨어울프에게 시선을 돌려 검은 권총을 꺼내들었다. 몬스터가 묶여서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알라는 보스를 그저 흔한 잡몹 정도로 여겼다. 차가운 표정으로 그는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된다는 간단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자신의 소총으로 몬스터 무리를 쓸어버리기 시작했다. 보스의 잔해가 보라색 입자가 되어 흩어지자 우리 남자는 바닥에서 보라색 마석을 줍기 위해 손을 뻗었다. 에마는 신나게 기관단총을 흔들며 자신도 퀸을 해치웠다고 보고하며 그에게 달려왔다. 갑자기 알림창이 나타나 울프 광산을 단 9분 48초 만에 클리어했음을 알렸다. 이것은 역대 최고 기록이었기에 사제는 기쁨으로 환하게 빛났다. 알라는 시간을 확인하고 나중에 혼자 돌아와 이 기록을 깨고 정점에 서기로 조용히 다짐했다. 던전 공략을 마치고 두 사람은 푸른 출구 포털을 향해 나아갔다. 던전 밖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다른 모험가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느라 분주했다. 우리 영웅과 그의 동료가 군중 사이를 지나갈 때 사제는 여전히 들고 있는 기관단총에 대해 물었다. 알라는 무심하게 그녀가 계속 사용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들의 등장은 아까 루카스와의 다툼을 기억하는 주변 모험가들 사이에서 술렁임을 일으켰다. 그들은 두 사람이 그렇게 빨리 끝냈을 리 없다며 신참들이 겁을 먹고 괴롭힘꾼들의 눈을 피해 도망쳐 나온 것이 분명하다고 조롱 섞인 추측을 했다. 우리 소녀는 멈춰서서 그들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자신들은 이미 던전을 클리어했다고 분명히 정정했다. 이 주장에 다른 모험가들은 체면을 차리려 뻔한 거짓말을 한다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정직하게 말만 한다면 루카스에게 그들의 비겁함에 대해 비밀로 해주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알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 뒤에 있는 기록 수정을 확인해보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이름이 맨 위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론자들은 15레벨 제작자가 해당 구역의 입장 레벨 제한조차 맞추지 못했을 텐데 세계 기록을 세웠다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한 남자가 마침내 수정을 터치하자 공식 순위가 표시되면서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알란과 에마가 정말로 9분 48초라는 기록을 세운 것을 보고 군중은 충격에 휩싸여 얼어붙었다. 그들은 약하다고 생각했던 클래스가 다른 모든 이들이 훨씬 더 오래 걸렸던 일을 어떻게 해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 영웅은 공중에 여러 자루의 총을 소환해 보이며 자신의 독특한 무기들이 그들의 의문에 대한 해답이라고 힌트를 주었다. 한 모험가가 기관단총을 살펴보다가 그들의 레벨에 비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높은 153이라는 공격력을 보고 경악했다. 에마는 사격 동작을 흉내내며 무기가 얼마나 사용하기 쉬운지 즐겁게 시연했고 군중은 그 장비를 직접 보기 위해 점점 더 열광적으로 변해갔다. 더 이상의 시간 낭비를 피하려 알란이 자리를 뜰 때 긴 백발에 붉은 옷을 입은 한 소녀가 강렬한 황금빛 눈동자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침묵을 지켰다. 수십 분 후 루카스와 그의 파티가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만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던전 포털에서 나타났다. 50분. 조금 안 되는 시간에 클리어한 검사는 자신들이 타임어택에서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팀원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신참들이 나오면 비웃어주기 위해 기다렸다. 그의 동료들은
그 애들이 지금쯤 죽었을지도 모른다며 낄낄거렸다. 아까 수정을 확인했던 모험가가 일행에게 다가와 루카스에게 상대들이 이미 집에 갔다고 전했다. 검사는 처음에 그들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을 거라며 웃었지만 남자는 그들이 실제로 던전을 클리어했다고 정정해 주었다. 루카스는 그런 낙오자들이 자신의 기록을 깼을 리 없다고 부정했지만 모험가는 그들이 역사상 누구보다 빨리 클리어했다고 단언했다. 이 소식에 괴롭힘꾼은 직접 기록 수정으로 달려들었다. 구분대 기록 옆에 있는 알란과 에마의 이름을 확인하자 그의 얼굴은 공포와 식은땀으로 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무시했던 이에게 완전히 패배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루카스는 무릎을 꿇고 분노에 가득 차 절규했다. 장면은 달빛이 비치는 어두운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한 남자로 바뀐다. 그는 알란과 그의 현대적인 무기 사진이 담긴 파일을 검토하며 기록적인 강함이 그가 진짜임을 증명한다고 중얼거렸다. 요청을 논의하기 위해 방으로 가면을 쓴 암살자를 불러들였다. 남자는 책상 너머로 폴더와 묵직한 동전 주머니를 밀어보내며 그 젊은 제작자가 주요 표적이 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 직접 명령을 내리며 그는 암살자에게 앨런을 죽이라고 지시했다. 루카스의 보복이 두려워진 엠마는 안전을 위해 거점을 옮기기로 결심한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안뜰에 선 그녀는 자신을 지켜준 앨런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앨런이 무심하게 그 불량배를 직접 쫓아내주겠다고 제안하자 엠마는 모험가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서야 한다며 조용한 결의와 함께 거절한다. 앨런은 그녀의 각오를 존중하며 작별 인사를 건넨다. 엠마는 마지막으로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늑대 광산의 기록을 깨지 말라고 농담 섞인 경고를 남기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라졌다. 엠마가 파티를 탈퇴했다는 디지털 알림창이 나타난다. 며칠 후 광활한 사막 협곡으로 장면이 전환되고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의 제작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시험하기 위해 그곳을 이제 찾았다. 레벨 24가 된 그는 손을 뻗어 주변의 에너지를 휘감으며 제작 스킬을 활성화한다. 그는 앞으로의 효율성이 이번 실험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속으로 되낸다. 푸른 번개가 지면을 강타하더니 현대식 군용 탱크 한 대가 그의 눈앞의 모습을 드러낸다. 외관에 결점이 없음을 확인한 앨런은 어두운 조종석 안으로 올라탄다. 모니터와 제어 장치들이 완벽하게 재현된 것을 보고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전진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육중한 차체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AK-47이나 각종 함정 같은 복잡한 구조물은 만들 수 있지만 물, 전기, 휘발유처럼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물질은 생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다행히 이 실패는 예상 범위 내였고 그는 이미 대책을 마련해 두었다. 제파논 3개가 마석을 범용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그는 자신의 현대식 기계들 역시 마석으로 구동될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한다. 대시보드의 슬롯에 초록색 마석을 밀어넣자 탱크가 굉음을 내며 깨어나 먼지를 일으키며 앞으로 질주한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엔진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연기를 내뿜고는 멈춰서 버린다. 슬롯을 확인해보니 마석은 이미 쓸모없는 조각으로 산산조각 나 있었다. 이 정도 규모의 기계를 감당하기엔 자신이 가진 마석의 품질이 턱없이 부족하며 아직은 탱크를 다룰 만한 역량이 되지 않음을 깨닫는다. 탱크는 다시 픽셀이 되어 흩어지고 앨런은 협곡에 홀로 남겨진다. 비록 실패했지만 마석이 동력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그는 좀 더 작은 것을 시도해보기로 한다. 그는 손을 뻗어 4개의 로터가 달린 음성인식 드론을 제작한다. 명령에 따라 장치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바위 절벽 위를 비행하는 동안 앨런은 태블릿으로 실시간 영상을 모니터링한다. 총기만 장착한다면 이 드론을 전투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고 그는 생각한다. 영상을 훑어보던 중 근처 바위 뒤에 숨어있는 몇 개의 실루엣을 포착한다. 감시당하고 있음을 직감한 그는 늑대 광산의 불안당들을 떠올리며 이 새로운 관찰자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살기를 느낀다. 누군가 훔쳐보고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상한 앨런은 드럼 탄창이 달린 기관 단총을 소환하고는 그들의 정체를 직접 묻기 위해 숨어있는 형체들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높은 절벽 위 망토를 두른 5명의 암살자들이 그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챈다. 레벨 65의 베테랑인 그들은 자신들의 패시브 은신 스킬 때문에 저레벨 플레이어는 결코 자신들을 감지할 수 없을 것이라 자신한다. 하지만 앨런이 갑자기 그들의 바로 뒤에 나타나자 그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선 암살자들 중 보라색 가면을 쓴 백발의 리더가 이미 들켰으니 소년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암살자가 앨런의 무기 속도에 우려를 표하지만 보스는 그 위협을 일축한다. 그는 이전의 관찰을 토대로 앨런의 총이 인간에게는 피해를 줄 수 없다고 오판하며 목표물의 레벨이 고작 20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팀원들에게 상기시킨다. 우리의 주인공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리더에게 상황을 거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더니 그를 멍청이라고 부른다. 협곡 끝에서 앨런을 포위하자 리더는 비웃으며 부하들을 겁쟁이라 부르고
그들은 고위 은신 스킬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자취를 감춘다. 앨런은 상대가 숙련된 전문가임을 직감하지만 연사에 특화된 무기를 선택했기에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 한 암살자가 총 따위로는 흠집 하나 낼 수 없다며 등 뒤에서 칼을 들고 달려들자 앨런은 몸을 돌려 방아쇠를 당긴다. 기관단총이 불을 뿜으며 5명의 남자를 총알바디로 만들었고 사막 바닥은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다. 망토 차림의 남자들을 보며 주인공은 기관단총을 든 상대에게 도전하려면 더 나은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고 읊조린다. 그는 총알이 실제로 치명상을 입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채 바닥에서 떨고 있는 리더에게 다가간다. 앨런은 평소 인간에게 실수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무기에 안전 제한을 걸어두지만 처음부터 수상해 보였던 그들을 위해 제한을 해제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남자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누가 배후인지 말하라고 다그친다. 보스는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암살자란 그저 주어진 일을 수행할 뿐이라고 답한다. 그는 앨런에게 잘못한 것은 없겠지만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어떤 거물이 그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고 말한다. 정체불명의 의뢰인에 대해 더 알아내기도 전에 암살자는 숨겨둔 독약을 삼키고 숨을 거둔다. 시체가 소멸하는 것을 보며 앨런은 고작 레벨 24인 플레이어를 왜 누군가가 두려워하는지 의아해하며 혼란에 빠진다. 근처에 나타난 긴 백발의 소녀가 그의 생각을 가로막는다. 그녀는 베테랑 암살자들을 역으로 제압한 그를 칭찬한다. 앨런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도 한패냐고 묻자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은 사실 그의 편이라고 주장한다. 멜리사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함께 팀을 이루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며 파트너십을 제안한다. 앨런은 차가운 시선으로 단칼의 제안을 거절하며 지금이나 앞으로나 팀워크 따위는 필요 없다고 선을 긋는다. 하지만 늑대 광산에 갇혔던 엠마의 기억이 뇌리를 스치자 그는 이전에도 함께 협력했던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멜리사는 그의 까칠한 태도에 눈에 띄게 짜증이 났지만 주의를 끌기 위해 재빨리 전술을 바꾼다. 쓰러진 암살자들의 흔적 위에선 그녀는 배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며 협조의 대가로 그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제안한다. 이 말에 앨런은 날카롭고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돌아본다. 답을 주기 전 멜리사는 그가 늑대 광산의 속도 기록을 갈아치운 그 모험가가 맞는지 확인하려 한다. 그는 불필요한 질문이라며 상태창을 확인해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현재 그의 정보가 비공개 상태임을 지적한다. 유명세가 번거로워 자신도 모르게 설정을 바꿨음을 깨달은 청년은 인터페이스를 조작해 데이터를 공개한다. 상태창이 나타나자 멜리사는 고난도 던전을 기록적인 속도로 돌파한 영웅이 고작 레벨 24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 적어도 80레벨은 될 줄 알았던 그녀는 그의 낮은 레벨에 당황한다. 공평함을 위해 그녀 역시 자신의 상태창을 보여주며 자신이 레벨 50의 마도사임을 밝힌다. 통성명이 끝나자 앨런은 자신을 노린 암살 의뢰에 대해 다시 대화를 이끈다. 멜리사는 범인의 이름을 알려주는 대가로 원하는 것이 있다며 하늘을 가리켜 자신의 요구 조건을 제시한다. 구름 너머 높은 곳에는 권장 레벨 50의 최상위 던전인 수정 천공성이 떠 있다. 그녀는 그곳이 수많은 무작위 몬스터와 보스들로 가득해 특정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한 매우 위험한 구역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성 곳곳에 베테랑조차 단숨에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들이 깔려 있어 난이도는 그야말로 극악이다. 던전의 가장 깊은 곳에는 차원이 다른 위용을 자랑하는 보스 크리스탈 드래곤이 군림하고 있다. 마도사는 앨런이 최종 보스가 드롭하는 최상급 재료인 비취 용옥을 손에 넣는 것을 도와주길 바란다. 속으로는 레벨 24의 플레이어가 과연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심하면서도 우리의 주인공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거래를 수락한다. 즉각적인 승낙에 놀란 멜리사는 그가 레벨 제한과 위험성에 대한 자신의 경고를 제대로 듣긴 한 것인지 의아해한다. 앨런은 자신이 그녀보다 그 던전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녀의 걱정을 가볍게 일축한다. 속으로 그는 전생에서 그 성을 수없이 클리어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는 방해 없이 다시 레벨업에 전념하기 위해 자신을 노리는 자를 제거해야 했고 그래서 그녀의 장단에 맞춰주기로 결심한다. 출발 준비를 하던 중 멜리사는 중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그를 멈춰 세운다. 성이 엄청난 고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모험가들은 보통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전송 의식을 거쳐야 한다. 앨런은 이것이 원작 게임에서 전송 NPC와 대화하는 것과 같은 이치임을 깨닫는다. 불행히도 의식에는 엄격한 레벨 제한이 있어 40레벨 미만의 플레이어는 입장조차 불가능하다. 그가 겨우 레벨 24인 점을 감안할 때 멜리사는 그들이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그녀는 단둘이서는 역부족이라며 방어를 전담할 탱커와 버프를 줄 힐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광역 마법에 특화된 마도사로서 그녀는 혼자 힘으로는 보스를 물리칠 만큼의 단일 대상 피해를 입힐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앞으로 석 달 동안 앨런의 레벨을 40까지 올리자고 제안하지만 그는 기다릴 생각이 전혀 없다. 그의 목표는 세계 최초로 999레벨에 도달하는 것이며 레벨 제한 따위에 사소한 문제에 발목을 잡힐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말한다. 멜리사는 이를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젊은 제작자는 이 세계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인 비행 마법으로는 성이 너무 높지만 의식 없이도 물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는 판단한다. 그는 제작 스킬을 활성화해 작은 사로터 드론을 만들어내고 푸른 마석으로 동력을 공급한다. 장치가 웅웅거리며 깨어나 그의 명령을 따르는 모습을 멜리사는 어리둥절하게 지켜본다. 드론은 구름을 뚫고 솟아올라 성의 외벽에 성공적으로 도달하며 물리적 접근을 가로막는 흥분한 멜리사가 마법적 장벽이 없음을 입증한다. 파티 전체를 태울 수 있는 거대 드론을 만들자고 제안하지만 앨런은 단번에 거절한다. 드론이 커질수록 연료 효율이 엉망이 되어 결국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게다가 그는 파티원이 더 필요하지 않으며 자신 혼자서도 던전을 클리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그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한다. 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마석을 동력원으로 쓰지 않겠다고 밝힌다. 대신 그는 전혀 다른 에너지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말에 마도사는 완전히 혼란에 빠진 채 어깨너머로 그를 바라본다. 앨런은 그녀가 자신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정의 에너지원은 사실 멜리사 자신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녀는 당연히 충격에 빠지지만 그는 마도사가 불과 바람 같은 다양한 속성을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는 그 기술들을 연료로 사용할 생각이다. 그는 푸른 디지털 입자들을 쏟아내며 제작 스킬을 발동시켜 해결책을 만들어낸다. 커다란 고리버들 바구니와 하얀 천더미가 바닥에 나타나고 그는 그것을 열기구라고 부른다.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 그는 멜리사에게 바구니에 올라타 바람 마법으로 천을 부풀리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힘을 집중해 나선형의 초록빛 바람 마법을 위로 쏘아 올렸고 성공적으로 열기구를 채웠습니다. 다음으로 아라는 부력을 만들기 위해 내부의 공기를 데워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만화, 소모가 가장 적은 플레임 핸드 주문을 사용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녀가 팔을 주황빛 불꽃으로 감싸자 열기구 내부의 공기가 뜨거워졌고 바구니가 갑자기 지면에서 떠올랐습니다. 멜리사는 갑작스러운 상승에 겁에 질렸지만 아라는 공기 밀도 차이 때문에 떠있는 것이라며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공기가 식으면 추락사할 수 있으니 던전에 도착할 때까지 불꽃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만화를 낭비하는 것을 걱정하는 그녀에게 아라는 마주치는 적들은 자신이 처리하겠다며 안심시킵니다. 이러한 독창적인 모습에 멜리사는 점점 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비록 그의 레벨은 낮았지만 그녀는 정말로 이 최상위 던전을 함께 공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수정하늘성의 성문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멜리사는 비행에 힘을 쏟느라 기진맥진하여 몸을 떨었지만 아라는 정말 잘해줬다며 그녀를 칭찬합니다. 복도에 들어서자 그들은 이미 다른 모험가 파티들이 여럿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곳이 오픈 던전이라며 다른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임을 상기시킵니다. 다른 팀이 먼저 끝내면 쫓겨나게 될 판이라 그는 약한 몬스터들은 무시하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기로 결심합니다. 성을 가로질러 달리는 동안 멜리사는 3계층의 구조를 설명하려 애씁니다. 아란이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아래층에서 수정 3개를 모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자 그녀는 깜짝 놀랍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아는지 장난스럽게 설명을 거부하며 그녀가 이전에 보여주었던 비밀스러운 태도를 상기시킵니다. 모퉁이를 돌던 그들은 레벨 45의 어비스 미노타우루스에게 가로막힌 모험가 무리를 발견하고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층을 찾아보자고 제안하지만 아라는 먼 길로 돌아가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라는 주춤거리는 모험가들을 지나쳐 걸어가며 싸우지 않을 거라면 비키라고 말합니다. 다른 전사들은 그의 낮은 레벨을 보고 비웃으며 신참 주제에 보스를 혼자 상대해보라며 농담조로 멜리사가 만화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 도울 수 없다고 다급히 경고하는 동안에도 주인공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샌드웜에게서 채취한 마석을 꺼내들고 제작 스킬을 발동시킵니다. 보너스 효과를 포함해 무려 30영이 넘는 가공할 공격력을 자랑하는 런처가 그의 양손에 형상화되었습니다. 미노타우루스가 포효하며 공격 태세를 갖추자 아라는 차가운 표정으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거대한 폭발이 보스를 집어삼켰고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렸습니다. 단 한 발로 보스가 격퇴되었다는 알림이 뜨자 주변의 모험가들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번 승리로 우리의 주인공은 레벨 25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목격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어리둥절해하는 동안 아라는 차분하게 보상인 노란 수정과 몬스터의 잔해에서 나온 새로운 마석을 챙겼습니다. 그는 즉시 다음 구역을 향해 달려갔고 넋이 나간 멜리사는 제작자라는 직업이 정말 꽝이 맞는지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심연의 길이라 불리는 어두운 구덩이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끝에 도달했습니다. 바닥이 끊긴 것처럼 보여 모험가 무리가 이곳에서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길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실 투명할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위험성을 증명하듯 한 남자가 앞으로 발을 내디뎠다가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라는 지팡이로 바닥을 더듬으며 가는 게 정석이지만 그렇게 하면 다른 파티들이 따라와서 북새통을 이룰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멜리사는 그냥 다리를 놓으라고 제안하지만 청년은 스킬 사용이 가능했다면 사람들이 진작 비행 마법을 썼을 것이라며 고개를 젓습니다. 그의 권유로 주문을 외우려던 그녀는 이 특정 구역에서 마법과 스킬이 완전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는 아란도 제작 능력을 쓸 수 없음을 뜻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또 다른 해결책을 준비합니다. 중간층에 도달하기까지 이제 수정 2개만이 남은 상황에서 그는 전진할 준비를 마칩니다. 던전의 마법 제한으로 제작 능력을 직접 쓸 수는 없었지만 그는 미리 준비해둔 인벤토리 아이템을 꺼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렌즈가 여러 개 달린 파란색 디지털 장치를 꺼내자 멜리사의 호기심이 당연히 자극되었습니다. 아라는 이것이 이블 배트의 마석을 사용해 만든 야간 투시경이라고 설명해줍니다. 적외선을 감지하는 이 고글 덕분에 그는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길의 열 신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멜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열기구 위에서 경치를 즐기고 있을 때 주인공은 제작에 열중하고 있었던 순간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파트너가 신참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의 던전 메커니즘, 통찰력을 지녔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고글을 쓰자 아란의 시야에서 세상은 초록빛, 반투명 미로로 변했고 바닥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드러났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는 갑자기 멜리사를 공주님 안기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그녀가 당황하자 그는 혀를 깨물지 않도록 조용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허공을 향해 곧장 달려나가 투명한 길 위를 빠른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플랫폼의 다른 모험가들은 저레벨 플레이어가 시면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듯한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멜리사는 제발 천천히 가라고 애걸했지만 아라는 반대편 단단한 땅에 무사히 착륙할 때까지 완벽한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곧 그들은 복도가 두 갈래로 나뉘는 갈림길에 도달했습니다. 주인공은 어느 길로 가든 결국 수정을 찾게 되겠지만 멜리사의 안전을 위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녀가 죽는다면 자신을 노리는 암살자들에 대한 유일한 정보원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덤덤하게 인정합니다. 이런 논리에 따라 두 사람은 피 묻은 거대한 낫들이 앞뒤로 휘둘러지는 좁은 다리, 단죄의 길로 향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마법 제한이 풀렸기에 아라는 소총을 꺼내 고출력 사격을 퍼부어 함정들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멜리사 또한 자신의 마법을 다시 쓸 수 있게 된 것에 안도하며 두 사람은 절벽의 방으로 서둘러 나아갔습니다. 도저히 오를 수 없을 만큼 높은 벽 앞에 선 두 사람은 표면이 보랏빛의 미끄러운 점액으로 뒤덮여 기어오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열기구를 쓰자고 제안하지만 아라는 이런 장애물에 그런 거창한 장치를 쓰는 건 과유불급이라고 설명합니다. 대신 그는 제작 스킬을 발동하여 난간과 제어판이 갖춰진 수직 금속 플랫폼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엘리베이터라고 소개했는데 이는 멜리사에게는 완전히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버튼 하나를 누르자 플랫폼은 그들을 단숨에 꼭대기까지 실어 날랐고 그곳에서 두 번째 수정을 성공적으로 획득했습니다. 마지막 수정을 찾아 도달한 곳은 독성이 강한 초록색 물로 가득 찬 동굴, 독의 늪의 방이었습니다. 멜리사는 또 다른 신비한 발명품을 기대했지만 아란이 평범한 나무 노젓는 배를 제작하자 살짝 실망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문제에는 단순한 해결책이 최고라 설명하면서도 고의로 노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멜리사는 바람 마법으로 소용돌이를 일으켜 배를 독의 호수 너머로 추진시키는 엔진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업무 분담이 좀 불공평하다고 느꼈지만 덕분에 금세 재단에 도착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수정을 손에 넣었습니다. 공략한 후 멜리사는 여정이 얼마나 수월했는지 되새겨봅니다. 아라는 그 성공을 제작자라는 직업이 최강이기 때문이라고 돌렸지만 마법사인 그녀는 그 남자 자체가 비범한 인물이라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결국 역사를 새로 쓸 모험가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몇 분 후 그들은 전송실에 도착했습니다. 아란이 빛나는 수정 3개를 중앙 재단에 꽂자 텔레포트 의식이 발동하며 그들을 중간층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소용돌이 치는 짙은 푸른색 포털이 있는 푸른 빛이 감도는 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구조가 묘하게 던전 안의 던전 같은 느낌이라며 마치 마트료시카 인형 같다고 평합니다. 멜리사가 그게 뭐냐고 묻자 그는 성을 정복한 뒤에 하나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포털을 통과하기 직전
멜리사의 표정이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멈춰 세우고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정면으로 응시하며 더 가기 전에 대결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중간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그녀는 첫 번째 구간이 약한 몬스터, 무리로 가득 찬 어두운 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던전이 전투 중 처치 횟수를 기록하므로 그녀는 누가 더 많은 적을 쓰러뜨리는지 내기하자며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아라는 처음엔 무덤덤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마법사는 광역 공격에 특화된 반면 자신의 총기는 보통 단일 대상용이라 그녀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지적합니다. 멜리사는 자신의 마법이 단순한 동력원 이상임을 보여주겠다며 자신의 클래스가 지닌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도발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주인공은 어차피 약간의 경쟁이층을 더 빨리 공략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며 침착하게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두 사람은 지는 쪽이 이긴 쪽에게 최고급 포션을 한턱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간 구역 1층에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대기 중이던 500마리의 몬스터 군단과 마주했습니다. 시련이 시작되자마자 멜리사는 지체 없이 어둠의 에너지를 두르고 블랙 네뷸라라는 거대한 보랏빛 폭발 마법을 시전했습니다. 한꺼번에 몰려드는 적들을 대거 소탕하는 마법의 위력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선멸 능력에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젊은 제작자는 앞으로 걸어나와 스킬을 사용하여 공격력이 500에 달하는 거대한 게틀링건을 소환했습니다. 비록 육중한 무기를 쏘는 동안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자동 재장전과 엄청난 연사력 덕분에 그는 뜨거운 칼로 버터를 베듯 몬스터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마법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력에 멜리사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항복하기를 거부했지만 효율성의 격차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벌어졌습니다. 2분 후 홀로그램 점수판에 최종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라는 811마리를 처치한 반면 멜리사는 689마리에 그쳤습니다. 주인공이 쓰러진 적들 사이에서 침착하게 서 있는 동안 마법사인 그녀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졌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채 기진맥진하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 낙담하지 말라며 그저 상대가 나빴을 뿐이라고 말해줍니다. 멜리사는 멀어져가는 그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 세계의 상식을 파괴하는 규격 외의 존재를 상대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들은 중간 2층의 석조복도로 진입했고 아라는 이곳이 수정용의 방으로 가기 전 마지막 관문임을 알아차립니다. 멜리사는 극악의 난이도임에도 그와 함께하니 던전이 너무나 쉽게 느껴진다고 말하지만 복도 끝에서 터져나온 강렬한 빛의 대화가 끊기고 맙니다. 수정 만티코어를 타고 있는 거대한 수정 오거가 나타났으며 둘 다 레벨 50이었습니다. 멜리사는 저들의 협공을 막기 위해 둘을 떼어놓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란에게는 더 직접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매끄러운 검은색 로켓 런처를 제작하지만 멜리사는 공격력이 16령으로 이전 것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우리 주인공은 이것이 과부하된 마석 버전이 아닌 표준형이라서 한 발 쏘고 나서 망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보스들이 돌진해오자 앨런은 만티코어의 회피율이 높아 정면 공격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로 인해 전술을 변경해야 했던 그는 멜리사에게 얼음 마법으로 바닥을 얼리라고 지시합니다. 돌바닥이 얼음으로 미끄러워지자 돌진하던 짐승은 기세를 유지하기 위해 공중으로 뛰어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소년이 원했던 바였습니다. 날개 없는 생물은 공중에 떠있는 순간 기동성을 잃기 때문이죠. 그는 즉시 전투를 끝내기 위해 정면 타격을 노렸으나 오우건은 만티코어의 등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불가능한 기동을 선보입니다. 로켓은 거대한 폭발과 함께 만티코어를 증발시켰지만 오우건은 멀쩡한 상태로 곤봉을 치켜든 채 천장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게임의 로직상 존재할 수 없는 움직임 패턴에 그만 허를 찔리고 맙니다. 오우거의 그림자가 그를 뒤덮자 멜리사는 앨런이 겨우 레벨 25의 방어구조차 없다는 사실에 당황합니다. 그녀는 레벨 50 보스의 단 한 방만으로도 그가 즉사할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를 구하려는 절박한 마음에 그녀는 대신 맞기를 바라며 앞으로 달려가지만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크리스탈 오우거가 거대한 곤봉을 휘두르며 내려오자 멜리사는 완전히 패닉에 빠진 채 앨런의 이름을 비명처럼 지르며 손을 뻗습니다. 짐승은 전투를 끝내버리겠다는 기세로 모든 힘을 실어 일격을 가합니다. 닥쳐온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녀는 자리를 지키며 괴물을 향해 권총을 똑바로 겨눕니다. 그는 완벽하게 침착함을 유지하며 계산합니다. 오우거가 만티코어를 발판 삼아 첫 발을 피한 것은 예상 밖이었지만 지금의 상황 역시 예측 범위 내에 있음을 갑자기 확인합니다. 폭발이 주변을 뒤덮고 뒤이어 그의 무기가 재장전 중이라는 디지털 알림이 나타납니다. 앨런은 이미 계획에 이 특정한 타이밍을 계산해 두었기에 자신만만하게 서 있습니다. 두 번째, 거대한 화염 폭발이 일어나고 멜리사는 강렬한 폭풍에 눈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앨런이 레벨 26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배지가 나타납니다. 결과가 예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자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탄약이 다 떨어진 줄 알았던 멜리사는 그가 다시 사격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눈을 크게 뜨고 경악하며 바라봅니다. 앨런은 자신의 로켓 런처에 탄약이 0이 되는 순간 작동하는 자동 재장전 기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사실 상황이 꽤 위험했다며 만약 재장전이 제 시간에 끝나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이라고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죽음을 마주한 사람치고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다는 멜리사의 말에 젊은 크래프터는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두 번째 사격까지 계산해 두었기에 여유가 있을 뿐이라고 답합니다. 잔해에서 보라색 마석을 주워든 그는 최종 목표인 크리스탈 드래곤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멜리사는 그를 지켜보며 수많은 강한 모험가를 봤지만 그처럼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바로 이 독보적인 힘 때문에 고위층 인사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성의 최상층에 도착하여 거대하고 화려한 황금 문 앞에 섭니다. 멜리사가 문 너머에 최종 결전을 준비하자 앨런은 그녀를 제지하며 그 문은 장식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2층이 중간층과 비슷한 포털 시스템을 사용하며 포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미 누군가 안에서 보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파티가 먼저 던전을 클리어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멜리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 영웅은 당황해봤자 소용없다며 기다리는 동안 앉아서 전략을 짜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크리스탈 드래곤이 일반 보스보다 훨씬 높은 등급인 에픽 클래스 몬스터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생물들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드래곤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위력을 무효화하는 데미지 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앨런의 압도적인 화력도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그들은 구체적인 계획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보스와 그 즉사 공격을 상대하는 동안 멜리사에게 끊임없이 소환될 잡몹들을 처리하는데 집중하라고 지시합니다. 갑자기 벽에 파란색 포털이 활성화되며 이전 파티의 전투가 끝났음을 알립니다. 앨런은 전투가 시작되면 보스방을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모험가들이 전멸했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숙련된 팀을 전멸시킨 적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멜리사는 불안해하지만 우리 소녀는 전략대로만 한다면 승리할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함께 포털을 통과하며 그는 최초로 레벨 제한에 도달할 때까지 죽을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그들은 쓰러진 모험가들의 시체로 가득한 거대한 콜로세움 같은 투기장에 나타납니다. 현장의 모습에 잠길 틈도 없이 땅에서 어둠의 에너지가 분출되고 거대한 크리스탈 드래곤이 엄청난 압박감과 함께 포효하며 나타납니다. 푸른 피부의 부하들이 그들을 에워싸자 앨런은 멜리사에게 기세에 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거대한 게틀링건을 실체화하여 속사포 같은 총탄으로 공기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데미지 캡이 강력한 단일 타격에는 문제지만 게틀링건의 막대한 연사량은 이를 무력화할 완벽한 대책임을 알고 있습니다. 멜리사는 앨런이 에픽 클래스 보스를 압도하는 모습에 경외감을 느끼며 자신도 마법을 시전해 잡몹들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앨런의 총에서 탄약이 떨어졌음을 알리는 클릭 소리가 나자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크리스탈 드래곤은 빈틈을 놓치지 않고 공중으로 날아올라 즉사 공격인 흑사염을 준비합니다. 드래곤의 입에 보랏빛 에너지가 모여들자 앨런은 멜리사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앞으로 도약해 크래프트 능력을 사용하여 땅에서 직접 거대한 내열, 금속 방패를 소환해냅니다. 세워진 방벽 뒤에 몸을 웅크린 채 앨런은 화염에 직접 닿지만 않으면 즉사 기술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반격할 수 있도록 총의 재장전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불행히도 방패 표면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소녀는 방패의 내구도가 드래곤의 위력을 막아내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방벽은 산산조각이 나고 드래곤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두 사람 모두 뒤로 튕겨나갑니다. 이런 곳에서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 앨런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립니다. 주변에서 거대한 에너지 볼트가 폭발하는 가운데 그는 마지막 절박한 힘을 짜내어 손을 뻗으며 크래프트 기술을 활성화합니다. 기술 활성화가 끝나고 앨런이 빨간 금속 원통을 들고 있자 멜리사는 완전히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그녀가 그 기묘한 물건이 무엇인지 묻자 그는 차분하게 그것이 현대식 소화기라고 말합니다. 이 특정한 위기 상황에서 소화기가 가장 논리적인 도구였다고 스스로에게 설명합니다. 고레벨의 위협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는 이 장치에 크리스탈 오우거의 마석을 융합시켰습니다. 가정용 도구가 괴물을 막을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지만 젊은이는 자신의 능력에 모든 것을 걸고 드래곤의 에너지 폭풍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는 노즐을 앞으로 겨누고 압축된 흰색 거품을 대량으로 쏟아냅니다. 이 스프레이가 화염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충격파를 일으켰고 드래곤의 브레스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멜리사는 에픽 등급의 즉사 공격이 그런 기괴한 장치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을 보고 멍해집니다. 동료가 넋을 잃고 보는 사이 앨런은 소화기를 무심하게 던져버리며 이것은 무기가 아니라 본래 용도에 충실한 도구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당면한 위험이 사라지자 주인공은 다시 장전된 헤비 게틀링건을 움켜쥐며 반격할 시간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자 빗발치는 총탄이 쏟아졌고 드래곤의 체력은 빠르게 깎여나갑니다. 전략이 통하는 것을 본 멜리사가 그와 합류하기 위해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보스에게 모든 화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자잘한 괴물들은 무시하라고 소리칩니다. 멜리사가 그의 총격에 맞춰 마법을 조율하자 크리스탈 드래곤의 체력바가 0이 되고 괴물은 입자가 되어 부서집니다. 시스템 알림이 드래곤 처치를 확인하며 우리 소녀는 레벨 27로 멜리사는 레벨 51로 뛰어오릅니다. 투기장이 고요해지자 멜리사는 방금 전에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앨런이 놀라울 정도로 아무렇지 않아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젊은이는 바닥에서 새로운 마석을 주우며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로 그 참견을 일축합니다. 멜리사가 비출용 보주에 대해 묻자 그는 보스가 죽은 뒤 나타난 석조 보물 상자를 가리킵니다. 그는 던전 보상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며 멜리사가 상자를 열어 붉게 고동치는 심장 모양의 아티팩트를 발견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마법사가 보상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앨런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권총을 꺼내 그녀의 머리에 직접 겨눕니다. 그는 보주를 짚는 순간 던전이 자동으로 그들을 밖으로 전송할 것이라며 자신은 그들이 맺은 계약을 잊지 않았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누가 자신에게 암살자를 보냈는지 알아야겠다고 요구합니다. 멜리사는 한숨을 쉬며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앨런이 총을 내리자 그녀는 답답한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사실 암살 배후에 있는 구체적인 인물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이에 분노한 앨런이 다시 무기를 치켜들자 멜리사는 관련된 조직이 어디인지는 알아냈다고 서둘러 해명합니다. 앨런은 한숨을 내쉬며 범인들이 모험가 길드 소속이라는 멜리사의 말을 듣습니다. 길드의 주된 목적이 마왕을 물리치는 것이기에 이 소식은 우리 영웅에게 진심으로 충격을 줍니다. 멜리사는 앨런이 레벨에 비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존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마왕이 패배하여 세상의 평화가 찾아오면 길드는 결국 해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멤버들은 자신들의 일자리와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재능 있는 모험가들을 암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녀는 사막의 암살자가 거물들이 그의 힘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과 이 상황이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멜리사는 길드 내에 마왕잔당 파벌로 알려진 특정 세력이 있다고 덧붙여 설명합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나는 것을 원치 않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마왕군과 협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파벌의 구성원이 길드 간부들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리더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시인합니다. 그 집단에는 무기 상인부터 모험가의 존재로 이득을 보는 선술집 주인까지 누구든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앨런은 음모의 규모에 답답함을 느끼지만 여전히 결연한 의지를 보입니다. 그는 멜리사에게 누구도 자신의 목표인 만레벨 달성을 방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후 그는 다른 타겟들이 암살 시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묻고 멜리사는 유망한 모험가로서 자신의 입지를 어색하게 변호하며 방어책을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잠시 후 마법 에너지의 파동이 천공성 내부의 모든 모험가를 휘감아 강제로 지상으로 전송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이동으로 인해 군중은 누군가가 던전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맑은 하늘에 공지창이 나타나 앨런과 멜리사의 파티가 보스를 쓰러뜨렸음을 선포하자 사람들의 충격은 곧 불신으로 변했습니다. 멜리사라는 이름은 즉시 최정 상급 마법사로 인식되었지만 구경꾼들은 단 2명이서 대규모 고레벨 파티용 구역을 클리어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당황해했습니다. 다행히도 두 사람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근 마을로 향하던 중 멜리사는 앨런이 공식 텔레포트 의식을 위한 레벨 제한에 못 미치는데 이 높은 곳에서 어떻게 내려갈 생각인지 묻습니다.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저 낙하산을 제작해서 뛰어내리면 된다고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떠나기도 전에 클리어를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고레벨 모험가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베테랑들은 단 2명의 팀이 상층부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즉시 멜리사를 유명 인사로 치켜 세웠습니다. 멜리사는 처음엔 영광을 누리려 했으나 곧바로 앨런을 가리키며 실제로 팀을 이끈 건 그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군중이 그의 상태창을 확인하고 겨우 레벨 27의 크래프터라는 것을 알게 되자 조롱과 회의적인 반응이 쏟아집니다. 크래프터를 쓸모없는 직업으로 여겼고 저레벨 신출내기가 그런 업적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고레벨들의 시선을 보며 앨런은 자신의 무기를 홍보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곧바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너무 눈에 띄면 마왕군 잔당들의 원치 않는 주목을 받게 되어
레벨업이 힘들어질 것이기에 그는 자신의 관여를 축소하기로 합니다. 군중에게 치밀한 거짓말을 던집니다. 멜리사가 혼자서 드래곤을 물리쳤고 자신은 그저 사소한 기믹이나 처리했을 뿐이라고요. 멜리사는 그의 갑작스러운 겸손함에 놀랐지만 곧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공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실상 그저 앨런에게 묻어간 것뿐이라는 자각에 당황스러웠지만 그녀는 군중의 찬사를 받아들입니다. 왕도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작별을 준비합니다. 멜리사는 마석을 교환하러 길드로 가려 했지만 앨런은 곧장 여관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마석들을 다음 발명품들을 위한 원재료로 보관할 계획입니다. 그들의 작별 인사는 다소 무뚝뚝했고 이는 멜리사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을 얻었으면서 앨런에게는 적에 대한 모호한 정보만 준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빚을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인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마왕군 잔당을 철저히 조사하겠노라 다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몸조심하라고 경고하며 다음에는 자기가 캐리해주겠다고 농담 섞인 약속을 하며 다시 함께 사냥하고 싶다는 뜻을 비칩니다. 우리의 주인공이 햇살 속으로 걸어가고 멜리사는 레벨 27 크래프터에게 캐리받았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를 바라봅니다. 불행히도 왕도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멜리사의 날카로운 본능이 어둠 속에서 솟구치는 살기를 감지했습니다. 지붕 위에 숨어있던 가면 쓴 암살자가 활시위를 당겨 앨런의 등을 향해 화살을 날렸습니다. 화살이 번잡한 거리를 가로지르는 순간 멜리사가 다급하게 경고를 외칩니다. 평생 반사신경을 단련해온 우리 주인공은 계산된 동작으로 빠르게 화살을 피합니다. 암살자는 그 민첩함에 경악하며 멜리사가 추격하기도 전에 지붕 너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위태로운 순간은 길드 내 어둠의 세력이 도시 안에서조차 공격할 만큼 필사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앨런은 이대로라면 끊임없는 방해 없이는 돌아다니지도 사냥하지도 못할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로 하여금 멜리사가 언급했던 끈질긴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고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보호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이 비싸고 성가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더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멜리사에게 자기 방식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이제 그들이 공식적인 파티원임을 인정합니다. 혼자 거리를 걸으며 앨런은 지난 삶을 회상합니다. 원래 게임에서 그는 동료를 효율만 떨어뜨리는 짐, 덩어리로 여기는 솔로 플레이어였습니다. 하지만 엠마, 그리고 지금의 멜리사와의 경험을 통해 아군이 있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암살자들이 여전히 최우선 과제였기에 그는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버립니다. 다음날 아침, 해결책을 찾던 그의 발걸음은 붉은색과 금색 깃발이 걸린 웅장한 입구로 향했습니다. 솔로 플레이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마왕군 잔당들의 방해는 결국 그를 단 한 번도 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곳, 클랜 협회로 이끌었습니다. 이야기는 하루 전 하늘의 성에서 크리스탈 드래곤을 물리친 직후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복도에 서 있던 중 멜리사는 앨런을 노리는 암살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합니다. 그녀는 그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험가 클랜에 가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클랜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플레이어 무리에 섞이는 것이 전문 킬러들을 막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반문합니다. 멜리사는 포식자들이 큰 집단은 잘 공격하지 않는다는 야생의 법칙을 들어 머릿수가 곧 안전임을 설명합니다. 그녀는 대형 클랜들이 보통 유력 인사들과 강력한 연주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위 랭크의 대규모 조직을 추천합니다. 지난 회의 때 길드 간부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클랜을 언급했던 것을 떠올리며 앨런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집단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적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기회가 될 것이기에 그는 그녀의 조언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시 현재 앨런은 북적이는 클랜 협회 홀에 도착합니다. 다양한 부스들을 둘러보며 그는 자신의 구체적인 요구에 딱 맞는 그룹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의 명성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하면서 그의 존재는 금세 눈에 띄었습니다. 비록 레벨은 27에 불과하지만 그는 늑대 광산 기록을 경신하고 멜리사와 함께 하늘의 성을 클리어한 일로 이미 대중 사이에서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쏟아지는 시선을 무시하고 여러 접수 창구에 집중합니다. 그는 던전 공략을 위한 공략형이나 방어형, 침묵형, 토벌형, 채집형 등 클랜마다 특정 유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모든 것을 조금씩 다루는 범용형도 있었습니다. 공략형과 토벌형이 가장 인기가 많아 보였지만 앨런은 남들의 선호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찾는 도중 가질레스라는 B랭크 공략 클랜의 리더 맥스라는 뾰족머리 남자가 다가와 이 젊은 크래프터에게 힘을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앨런이 대답하기도 전에 타이거즈라는 B랭크 범용 클랜의 금발 남자가 끼어들어 다재다능한 그룹이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거라 주장합니다. 두 리더는 누가 그를 영입할지를 두고 금세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은 다른 모집책들까지 끌어들였고 소문난 천재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서로를 밀쳐내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일부 부경꾼은 그의 낮은 레벨에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이들은 그가 강력한 비밀을 품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한 빨간 머리 여성은 매혹적인 경험으로 그를 유혹하려 했고 다른 이들은 높은 랭크나 방대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혼란이 가중되자 앨런은 한 걸음 물러나 침묵을 요구합니다. 그는 제안들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자신은 A랭크 이상의 방어형 클랜에만 관심이 있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방어형 클랜은 규율이 엄격하기로 유명했기에 이 구체적인 조건은 군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주인공이 이런 선택을 한 데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방어형 집단은 정부 관료나 영주들과 직접적인 연줄이 있어 어둠의 세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에 최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방어 임무를 구실로 여러 도시에 현대식 무기를 배포하여 가만히 있어도 경험치를 얻을 계획입니다. 그는 모집책들에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협상할 의사가 없다고 경고합니다. 대부분의 모집책이 즉시 흥미를 잃고 떠나갔고 앨런은 자신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나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판금 갑옷을 입은 플린이라는 남자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플린은 자신이 A랭크 방어형 클랜인 홀리 가디언의 마스터라고 밝힙니다. 앨런은 플린이 레벨 378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진심으로 감탄합니다. 이는 원래 게임에서도 도달하기 힘든 경지였기 때문입니다. 플린은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자신들의 규율은 엄격하며 특별 대우는 없다고 경고합니다. 임시 가입이 상황을 파악하고 명성을 높이는 데 좋다는 멜리사의 조언을 떠올리며 앨런은 임시로 합류하기로 동의합니다. 플린은 이를 수락하고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공식 초대장을 보냅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수락 버튼을 눌러 공식적으로 홀리 가디언에 가입합니다. 플린은 신입 단원을 왕도에 위치한 웅장한 흰색 저택인 클랜 본부로 안내합니다. 조용한 집무실에 들어서자 리더는 방어형 클랜의 운영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들의 주 임무가 여러 정착지에서 마왕군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확인해줍니다. 하지만 앨런은 그들이 비슷한 레벨의 단원들로 구성된 3인 파티로만 엄격하게 운영된다는 사실에 실망합니다. 저레벨 플레이어 파티에 묶여있는 것은 만렙을 향한 그의 성장을 크게 늦출 것이기에 그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플린은 레벨이 오를 때까지 앨런의 현재 업무는 도시 순찰로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 상황은 앨런을 난처한 처지에 몰아넣었습니다. 단순 순찰은 경험치를 주지 않으며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전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암살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꼴이었습니다. 이런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는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단순히 그만두는 것만으로는 어둠의 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을 지키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레벨 방어 임무에 참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를 위해 앨런은 플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순찰 단계를 건너뛰게 해달라는 대담한 요청을 합니다. 플린이 규칙 준수를 고집하자 젊은 크래프터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는 고레벨 마스터에게 결투를 신청하며 자신이 이기면 규칙에 대한 특별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플린은 차분하면서도 약간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열정은 가상하지만 결국 결투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전혀 없었기에 마스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일주일 동안 평범한 클랜 활동에 참여하라고 권유합니다. 앨런은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체념한 듯 눈을 감습니다. 그는 조건에 동의하면서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 가입일 뿐이기에 상황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합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대화가 끊기고 앨런과 함께 일하게 될 그룹 멤버들이 도착했음을 알립니다. 플린은 그들을 창술사 듀오인 나오키와 하이나라고 소개합니다. 레벨 55의 모험가인 나오키는 자신감 넘치고 활기찬 태도로 신입을 맞이했고 레벨 40인 하이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보통 파티원은 레벨이 비슷해야 하기에 앨런은 내심이 조합을 의심했지만 플린은 이 둘이 A랭크 클랜에서 가장 낮은 등급의 단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나오키는 앨런을 가까이서 보더니 엄청나게 약해 보인다며 이 신출내기가 괜찮겠느냐고 조롱하듯 묻습니다. 하이나가 파트너의 귀를 잡아당기며 무례함에 대해 사과하려 했지만 창술사들이 앨런의 상태창을 확인하자 긴장감은 더욱 고조됩니다. 그가 고작 레벨 27의 크래프터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나오키는 그 직업을 형편없는 일이라며 무시해버립니다. 다행히 희나는 그 이름을 알아보고 전날 멜리사와 함께 크리스탈 천공성을 공략한 그 앨런이 맞는지 물어봅니다. 나오키는 그 말에 경악하지만 플린은 그저 웃으며 그 업적이 꽤 인상적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이 마스터도 자신의 정체를 몰랐느냐고 묻자 플린은 길드 연합에서 소란이 일어난 걸 잠깐 보고 그가 받는 엄청난 관심 때문에 영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합니다. 희나는 유명한 사람과 동료가 될 생각에 들떠있지만
나오키는 여전히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앨런이 그저 멜리사의 명성에 무임승차했을 뿐이라며 그 업적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플린은 세 사람이 서로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즉시 사냥을 나가보라고 권유합니다. 나오키는 앨런에게 몸을 부딪히며 약하다는 걸 인정할 기회는 지금뿐이라며 거만하게 말합니다. 주인공은 계속되는 기싸움이 짜증스러워 상황을 빨리 넘기기 위해 선배의 비위를 맞춰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항복하듯 손을 들고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멜리사가 던전을 완전히 장악했다며 거짓말을 합니다. 이 말에 나오키의 자존심이 충족되었는지 그는 후배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큰 소리치며 일행을 밖으로 이끕니다.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플린이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그는 레벨 27의 플레이어가 특별한 방법 없이 천공성에 도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앨런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모험가는 단순한 무임승차자 그 이상이라고 결론짓습니다. 일행은 레벨 35 플레이어에게 권장되는 구역인 트렌트의 숲에 도착합니다. 앨런은 이곳이 노력에 비해 경험치가 적어 원래 게임에서는 보통 피하던 곳임을 떠올립니다. 희나는 이 숲이 평범한 나무로 위장한 트렌트라는 몬스터들로 가득 차 있어 탐지 기술 없이는 발견하기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소년이 도움이 될 만한 탐지 아이템을 제작해주겠다고 제안하지만 나오키는 자신들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핀잔을 줍니다. 하지만 앨런의 날카로운 본능은 베테랑들보다 먼저 위협을 감지합니다. 붉은 눈을 번뜩이는 레벨 35 트렌트가 나타나자 그는 왼쪽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일행은 첫 공격을 피하고 둘엔서는 빠르게 움직임을 맞춥니다. 앨런은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일반적인 모험가들이 팀워크와 창술로 어떻게 싸우는지 관찰합니다. 나오키는 미소를 지으며 신입인 그의 실력이 어떠냐고 묻고 앨런은 나쁘지 않다고 덤덤하게 대답합니다. 이 미지근한 칭찬에 나오키는 격분하지만 희나는 첫 번째 몬스터를 마무리하며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세 마리의 트렌트가 더 나타나 그들을 포위합니다. 나오키는 지금이 신입이 실력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라며 일이 잘못되면 뒤를 받쳐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앨런은 그 제안에 안심하며 행동할 준비를 합니다. 그가 제작 스킬을 활성화하자 손바닥 주위에 푸른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순식간에 검은색 게틀링건이 그의 손에 나타나고 동료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앨런은 숨어있는 적을 식별하기 위해 열화상 조준경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냥 구역 전체를 밀어버리는 게 훨씬 빠르겠다고 판단합니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자 숲은 총신의 불꽃으로 가득 찹니다. 엄청난 양의 탄막이 나무들을 쓰러뜨리고 몬스터들을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립니다. 먼지가 걷히자 앨런은 연기나는 무기를 들고 선배에게 상황을 잘 처리했다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희나는 파괴력에 감탄하고 나오키는 공포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졌으면서도 초보자치고는 제법이라며 허세를 부립니다. 앨런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기척을 느끼면서 승리의 기쁨은 짧게 끝납니다. 광기 어린 미소를 지은 한 남자가 나무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이전 던전에서 만났던 불량배 루카스였고 대결을 위해 마침내 앨런을 추적해왔음을 분명히 합니다. 주인공은 숙적을 향해 전혀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그저 뒤를 돌아봅니다. 앨런이 진심으로 누구냐고 묻자 루카스는 분노로 몸을 떨며 목청껏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 난 듯 앨런이 늑대 광산에서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던 일을 일행에게 상기시킵니다. 주인공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기록을 경신한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모욕이 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무심한 태도에 나오키와 희나는 곁에서 지켜보며 남자의 섬뜩한 행동에 불안함을 느낍니다.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루카스는 자신이 레벨 73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상태창을 띄웁니다. 앨런은 루카스가 단 일주일 만에 레벨을 8이나 올렸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그는 이 세계의 기준에서 볼 때 그런 성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루카스는 이 노력이 오로지 그를 꺾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영웅은 싸움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 인스턴트 던전 안에 있는 게 아니니 클리어 시간을 겨룰 방법도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루카스는 칼을 뽑아들고 당장 1대1 결투를 벌일 것을 요구합니다. 앨런이 이전 팀원들에 관해 묻자 루카스는 비웃으며 복수에 집중하기 위해 그 쓸모없는 찌꺼기들을 버렸다고 설명합니다. 나오키와 희나는 이런 행동이 비겁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루카스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섬뜩한 붉은 눈빛으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주인공은 결투가 자신에게 너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가 권총을 꺼내자 루카스는 히스테리 가득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늑대 광산에서 사람들을 협박해 정보를 얻어낸 루카스는 자신이 그 무기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총이 몬스터에게만 통할 뿐 인간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앨런에게 진짜 기회를 잡고 싶다면
차라리 검을 만드는 게 어떠냐며 조롱 섞인 제안까지 합니다. 망설임 없이 우리 영웅은 방아쇠를 당깁니다. 총알이 루카스의 귓바퀴를 스치며 피가 튀고 불량배는 고통스러운 충격에 휩싸입니다. 앨런은 연기나는 총구를 겨누며 상대방을 내려다보고 당신의 정보는 완전히 구식이라며 일침을 가합니다. 다행히 루카스에게는 찰과상에 불과했지만 순간의 공포로 인해 그는 쓰러져 머리를 움켜쥡니다. 앨런은 당장 떠나지 않으면 다음 총알은 그대로 관통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를 압박합니다. 이 위협은 완벽하게 통했고 불량배는 허겁지겁 일어나 숲으로 도망치며 처절한 작별 인사를 소리 높여 외칩니다. 푸른 에너지로 변해 사라지자 나오키는 레벨 27이 어떻게 레벨 73을 저토록 쉽게 털어버릴 수 있는지 믿기지 않는 표정입니다. 한편 하이나는 반짝이는 눈과 붉어진 얼굴로 앨런을 바라보며 그가 너무나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관심이 쏠리자 나오키는 충격과 질투를 느낍니다. 일행은 마침내 트렌트 킹을 찾기 위해 숲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희나는 앨런 곁에서 깡충거리며 그가 정말 든든하다며 제작자도 사용하기에 따라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고 앨런은 칭찬합니다. 이 직업에 특이한 점이 많지만 자신의 성격에는 딱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희나에게 왜 랜서를 선택했는지 묻자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얼굴을 붉힙니다. 이 대화를 지켜보던 나오키는 신입이 소꿉친구를 빼앗아 갈까봐 질투에 휩싸여 식은땀을 흘립니다. 유대감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나오키는 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희나에게 주변에 집중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러고는 앨런을 붙잡고 개인적인 면담을 위해 숲속으로 끌고 가버리고 혼란에 빠진 희나만 바닥에 남겨집니다. 단둘이 남게 되자 나오키는 전략회의가 그저 핑계였음을 밝힙니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박으며 앨런에게 희나에게서 떨어져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녀를 깊이 짝사랑하고 있으며 앨런의 대단한 활약 때문에 자신이 돋보이기가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치정극이 무척이나 귀찮다고 생각합니다. 연애에는 관심이 없기에 그는 자신의 사냥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두 사람을 얼른 이어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는 곧 있을 보스전에서 자신이 고전하는 척할 테니 나오키가 나타나 상황을 해결하라는 계획을 제안합니다. 나오키는 그 제안에 너무 기뻐 앨런을 껴안으려 하지만 앨런은 재빨리 그를 밀쳐냅니다. 일행이 공터에 다다르자 세 개의 눈과 이끼 낀 수염을 가진 보스 트렌트 킹과 마주합니다. 희나는 걱정하지만 앨런은 두 사람에게 물러나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제작 스킬을 써서 돌격 소총을 만들어내고 공격력을 고의로 고작 레벨 5로 조절합니다. 그는 공격력이 0은 아니더라도 연기가 통할 만큼 충분히 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키와 희나는 새로운 무기에 감탄하지만 앨런이 사격을 시작해도 총알은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그는 설정이 고장난 것처럼 당황한 척 연기를 하며 곧 쓰러질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기회를 잡은 나오키는 포효하며 영웅적인 표정으로 그를 지나쳐 돌진합니다. 그는 희나에게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라고 말하며 몬스터의 나무 몸체를 가르는 창격의 세례를 퍼붓습니다. 희나는 진심으로 놀라 그의 실력에 얼굴을 붉히고 앨런은 지루한 무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나오키가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불행히도 나오키는 너무 자만하여 보스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뿌리를 밟는 바람에 발밑의 땅이 갈라지며 역효과가 납니다. 트렌트 킹은 거대한 나무 팔로 내리쳐 나오키를 흙바닥에 처박아 버립니다. 우리 영웅은 도움을 줬음에도 실패한 동료를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괴물은 분노하며 포효하고 겁에 질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나오키를 진문개기 위해 다른 팔을 들어 올립니다. 동료가 완전히 무력해지자 희나는 그 광경을 보며 공포에 질려 벌벌 떨 뿐입니다. 앨런은 그 사투를 지켜보다가 이제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차마 눈뜨고 봐주기 힘든 광경에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제작 스킬을 활성화합니다. 에너지가 그를 감싸더니 거대하고 검은 로켓 런처가 나타납니다. 즉시 거대한 화염 폭발이 일어나 트렌트 킹을 집어삼키고 갑작스러운 불길이 어두운 숲을 밝힙니다. 이 압도적인 파괴력 앞에 나오키와 희나는 그저 넋이 나간 상태가 됩니다. 연기가 거치자 보스는 사라지고 초록색 마성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소녀는 기침하는 나오키에게 다가가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며 이번 승리로 레벨 28이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료가 일어설 수 있는지 묻는 앨런의 말에 나오키는 깜짝 놀라 그의 이름을 외칩니다. 희나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앨런에게 달려와 팔을 붙잡으며 어떻게 레벨 28이 그런 강력한 보스를 즉사시킬 수 있었는지 캐묻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친밀함에 격분한 나오키는 벌떡 일어나 분노로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는 상황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었다며 체면을 차리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견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앨런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논쟁을 끝내기 위해 대수롭지 않게 사과를 건넵니다. 하지만 희나는 화가 나 나오키를 향해 돌아서며
생명의 은인에게 무례하게 구는 얼간이라며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어린 창술사들이 계속해서 티격태격하다가 희나는 걱정스럽고 미안한 표정으로 다시 앨런을 바라봅니다. 앨런은 소란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오키가 그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은 철부지일 뿐임을 내심 이해합니다.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앨런은 희나에게 사실 이번 승리는 나오키의 공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는 선배가 이미 몬스터를 궁지로 몰아넣었기에 자신은 그저 마지막 타격만 가했을 뿐이라며 거짓말을 합니다. 이 말에 나오키는 즉시 안도감과 정당성을 느끼며 영웅적인 미소를 짓고 벌떡 일어납니다. 나오키의 평판을 높여주려던 시도였지만 계획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희나는 공을 양보하는 앨런이 너무나 겸손하고 어른스럽다며 그를 꽉 껴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반해버려 둘이서만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고 패배감에 휩싸인 나오키의 영혼은 코믹하게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도시로 돌아가면서 우리의 주인공은 이런 치정 드라마가 정말이지 피곤하다고 느낍니다. 일행은 플린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홀리, 가디언 클랜 본부로 향합니다. 앨런이 어떻게 보스를 물리치고 레벨 73의 불량배를 쫓아냈는지 활기차게 설명합니다. 이에 관심을 보인 플린은 루카스라는 검사가 워낙 문제를 많이 일으켜 길드에 이미 기록이 있다고 밝힙니다. 클랜 마스터는 앨런에게 앞으로는 클랜의 이름을 방패막이로 삼으라고 조언하고 앨런은 인류 조직의 진정한 힘과 영향력을 실감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그들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희나가 앨런을 위한 환영 파티를 제안하자 마스터는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러자 희나는 나오키의 경악을 뒤로한 채 앨런을 데리고 단둘이 저녁을 먹으러 가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 플린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들을 불러 세워 내일 들어온 특별 의뢰를 발표합니다. 그는 한 의뢰인이 이번 임무에 앨런을 특별히 지명했다고 밝힙니다. 희나는 즉각적인 인지도에 감탄하지만 플린은 이것이 평범한 방어 임무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의뢰인은 최전방 도시 비엔데일의 올리비아 영주로 희나가 총이라고 부르는 앨런의 독특한 무기를 주민들에게 보급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플린은 자신도 그런 기술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시인합니다. 임무가 특이하게 들리긴 했지만 앨런은 즉시 수락합니다. 그는 무기를 나누어주는 것을 큰 기회로 여깁니다. 주민들이 앞으로 치를 전투에서 막대한 양의 패시브 경험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클랜 가입을 확정하지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그를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멀리 떨어진 최전방 도시의 영주가 갓 가입한 레벨 28의 수습회원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플린에게 의뢰인이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플린은 영주가 실시간 회원 명부를 확인했을 것이라며 걱정을 일축합니다. 그는 정말 궁금하다면 앨런에게 올리비아 영주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향한 의심이 서린 팽팽한 시선을 교환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의 직급에 비해 이동에 관한 정보 흐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임무를 완벽하게 마치기로 동의하면서도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노을 지는 수도를 가로지르며 앨런은 지명 시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는 플린 본인이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려는 그림자 파벌의 비밀 단원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여정의 다음 무대인 성벽도시 비엔데일에서 계속됩니다. 앨런과 일행은 석조 통로로 텔레포트되고 두 동료는 도착의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성벽 근처에 선 일행은 임무를 시작하기 위해 즉시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넓은 거리로 들어서자 앨런은 사람들의 왕래가 비정상적으로 적다는 것을 눈치채고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음을 깨닫습니다.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벽에 기대어 있는 갑옷 입은 병사들을 보며 불안감은 더욱 커집니다. 높은 성벽 위의 병사가 다급하게 뒤를 보라고 외치는 순간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레벨 55의 거대한 도마뱀이 지면 위로 기어나오고 보스급 몬스터가 도시 거리까지 침투했다는 사실에 희나는 경악합니다. 괴물이 입을 벌리고 달려들자 앨런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공중으로 높이 뛰어오릅니다. 공중에 떠있는 동안 그는 크래프트 능력을 활성화하고 그의 주변에 에너지가 소용돌이칩니다. 그의 손에 검은색 로켓 런처가 나타나고 그는 텔레포트 하자마자 공격하는 것은 중대한 결례라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웅은 공중에서 방아쇠를 당겨 거대한 화염을 발사하고 도마뱀을 정통으로 타격하며 엄청난 폭발을 일으킵니다. 단 한 발에 몬스터가 쓰러지자 그는 무릎을 굽히며 우아하게 착지하고 주변 병사들과 동료들은 무기의 위력에 넋을 잃습니다. 희나가 그의 실력에 감탄하던 것도 잠시 연기 속에서 머드 가스트로무스라 불리는 레벨 40의 셋대가 지원군으로 습격해옵니다. 앨런이 다시 사격하기도 전에 말을 탄 남자가 미늘창을 휘두르며 현장으로 돌진합니다. 그 남자는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새들을 베어 넘기고 주변은 피로 물듭니다. 기수는 일행 앞에 멈춰서서 자신을 근위대장 고르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올리비아 영주의 명을 받아 앨런 일행을 영접하러 왔다고 설명합니다. 주인공은 대장의 상태 정보가 숨겨져 있음을 알아채지만 화려한 마차를 가리키는 그의 손짓을 따라 이동합니다. 나오키와 히나는 이 호화로운 환대에 감탄하며 이것이 친구에게 걸린 높은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 짐작합니다. 포르도는 장기화된 전쟁으로 도시의 재정이 붕괴 직전이라며 그들의 짐작이 맞음을 확인해줍니다. 그는 올리비아 영주가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앨런이 만들 현대적 무기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밝힙니다. 앨런은 마차로 향하며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하는 동시에 자신을 노리는 그림자 파벌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 내심 경계합니다. 장면은 모험가 길드 본부로 전환되고 그곳에는 고위 간부 자이니드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죽은 암살자 5명의 사진과 앨런이 황무지에서 어떻게 그들을 반격해 쓰러뜨렸는지 상세히 기록된 보고서를 검토 중입니다. 또한 표적이 홀리 가디언 클랜에 가입했으며 현재 비엔데일로 향하는 경로를 추적 중임을 확인해줍니다. 자이니드는 엄격한 시선으로 고개를 들며 비엔데일이 불행히도 감시망이 닿기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앨런이 총이라 불리는 미지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임을 인정하고 어린 크래프터가 방해물이 되기 전에 즉각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노란색 슈트를 입은 남자와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소녀가 들어옵니다. 자이니드는 레벨 175라는 놀라운 수치를 자랑하는 왕국 최고의 크래프터 히로시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히로시는 전설적인 존재지만 자이니드는 기대했던 전설의 대장장이 벤자민이 아닌 소녀의 등장에 처음엔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붉은 머리의 소녀 아네트는 자신을 벤자민의 딸이자 레벨 13의 대장장이라고 당당하게 소개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이 아버지의 실력에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벤자민이 그녀를 보증했기에 자이니드는 브리핑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자이니드는 탁자 위에 AK-47을 올려놓으며 두 사람에게 구조를 분석하라고 명령합니다. 가까이 다가간 아네트는 낯선 형태의 충격을 받고 히로시는 실물이 영상으로 본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인정합니다. 마스터 크래프터는 소총의 메커니즘을 살피기 위해 집어들고 30발의 장탄수와 자동 재장전 중에 몇 초간 작동이 멈춘다는 점을 파악합니다. 그것을 석궁과 비교하며 히로시는 방아쇠를 당겼고 쏟아져 나온 연사 공격에 훈련용 인형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엄청난 발사 속도에 환호하며 웃지만 아네트와 히로시 모두 이런 물건을 구현하려면 제작자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레벨일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며 앨런이 무기를 만들었을 때의 레벨이 고작 15였다는 사실을 밝혀 그들의 짐작을 무너뜨립니다. 이 소식에 히로시와 아네트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고 초보자가 그런 결과물을 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합니다. 자이니드는 그것이 사실임을 강조하며 구조만 파악한다면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복제품이라도 유용할 것이라며 제작을 의뢰합니다. 제작된 무기의 기본 위력은 제작자의 레벨에 영향을 받기에 아네트는 히로시가 복제품을 만든다면 공격력이 앨런의 원형보다 10배 이상 높을 것임을 깨닫습니다.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며 비열한 미소를 짓습니다. 분석이 시작되자 자이니드는 총기를 생산할 전담 크래프터 부대를 조직하겠다는 최종 계획을 드러내며 앨런은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차갑게 선언합니다. 최전방 도시의 고딕풍 석조 저택 안에서 앨런과 동료들은 영주를 만나기 위해 웅장한 아련실로 안내됩니다. 올리비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옥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엔데일의 영주라고 소개하며 자신을 돕기 위해 먼 길을 와준 일행을 환영합니다. 히나는 눈에 띄게 긴장하여 주인공에게 격식 있는 말투를 쓰라고 속삭이지만 앨런은 평소처럼 태연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다행히 영주는 관대하게 그의 무례함을 웃어넘기며 젊은 크래프터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보급 절차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묻지만 올리비아는 말을 멈추고 먼저 시연을 요청합니다. 영지는 이 지역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이 기이한 장치들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앨런은 손을 들어 만화를 끌어모으더니 순식간에 현대식 돌격 소총을 만들어냅니다. 그 광경에 올리비아와 호위병들은 경외심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화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인 작동법은 간단하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나섭니다. 사용의 간편함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갑자기 나오키에게 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겨 동료에게 총알 세례를 퍼붓습니다. 나오키가 겁에 질려 뒤로 넘어지며 화를 내며 비명을 지르지만 앨런은 지극히 침착한 모습입니다. 그는 인간에게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도록 무기에 제약을 걸어두었다고 설명하며 나오키가 너무 좋은 표적이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무심하게 농담을 던집니다. 그 시연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이 무기들이라면 일반 주민들도 최소한의 위험으로 싸울 수 있음을 깨달은 그녀는 백성들이 성벽 위에서 사격하여 지친 병사들의 짐을
크게 덜어주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하지만 희나는 전문 방어 클랜들만으로 충분할 텐데 왜 영주가 민간인들까지 끌어들이려 하는지 우려 섞인 의문을 품습니다. 올리비아의 표정이 비장해지며 그들이 처한 가혹한 현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마왕군이 한 달에도 몇 번씩 공격해오기에 도시는 항상 전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여러 방어 클랜을 고용하기 위한 유지비가 실로 막대합니다. 정부의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재정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당황하는 희나에게 앨런은 도시의 자금이 바닥나고 있으며 경제 재건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임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주인공의 해박한 지식에 희나는 감동에 얼굴을 붉히고 나오키는 질투 섞인 투덜거림을 내뱉습니다. 앨런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 번에 99개의 무기만 제작할 수 있다며 잡담을 끊습니다. 올리비아는 중앙광장의 보급처로 그들을 안내하고 시연에 사용된 소총을 개인적인 선물로 받습니다. 일행이 위병의 안내를 받아 떠나자 올리비아와 고르도 대장은 남아서 상황을 논의합니다. 겨우 레벨 28이 그런 고성능 장비를 만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그들은 앨런에게 숨겨진 비책이 있을 거라 의심합니다. 올리비아는 최근 길드 간부가 소년에게 보인 관심을 떠올리며 장비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그의 기본 공격력에 주목합니다. 그녀는 진지한 눈빛으로 밖을 내다보며 앨런이 정말 마왕을 쓰러뜨릴 운명의 그릇인지 자문합니다. 장면은 중앙광장으로 전환되고 주민들이 검은 소총과 로켓 발사기가 가득 담긴 상자 주위로 몰려듭니다. 첨단 기술을 다룰 수 있을지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장비의 압도적인 능력치를 보며 희망을 품습니다. 그 사이 세 사람은 근처 주점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피자를 먹으면서도 앨런의 손에서는 푸른 만화가 뿜어져 나오며 무기를 계속 연성해내고 나오키는 그 놀라운 멀티태스킹 능력에 혀를 내두릅니다. 희나는 왜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느냐고 물으며 기본 능력치를 올리면 화력이 더 강해질 거라고 조언합니다. 앨런의 현재 공격력은 고작 56이었지만 희나는 그의 본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장비 따위는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오키는 그 무심함에 질투를 느끼지만 우리 영웅은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줍니다. 그는 공격력 증가에는 관심 없지만 독이나 마비 같은 상태 이상을 무효화하는 방어용 장신구에는 관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게임과 달리 여기서의 죽음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곧 생존용 장비를 최우선으로 챙겨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사색의 시간은 건물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격렬한 진동에 의해 순식간에 깨지고 맙니다. 한 병사가 사색이 되어 주점 문을 박차고 들어와 마왕군이 다시 공격을 시작했다고 알립니다. 동료들이 경악하는 와중에도 앨런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무기가 진정한 시험대에 오를 순간을 기다립니다. 리엔델의 거대한 성벽 너머 계곡에는 거대한 적의 무리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성벽 위에서 앨런이 무장한 주민들과 전투를 준비하자 근처의 라이벌 모험가 파티는 의아해하며 그들을 바라봅니다. 마녀 모자를 쓴 여자와 갈색 조끼를 입은 남자는 우리 소년과 동료들을 하급 초보라 여기며 비웃습니다. 젊은 연성사는 모욕을 무시한 채 주민에게 로켓 발사기 사용법을 가르치며 조준과 발사라는 단순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동료들이 환호하는 사이 마녀 모자 여자의 거만한 미소는 그들이 정의 클랜인 성스러운 수호자의 단원임을 깨닫는 순간 그럼에도 덩치 큰 남자는 앨런과 친구들을 거대 조직의 밑바닥 인생일 뿐이라며 깎아내립니다. 여자는 계속해서 상황을 살피다 레벨 28의 연성사인 소년의 존재가 마음에 걸린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저레벨 플레이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동안 우리 주인공은 아래에 깔린 어마어마한 수의 적들을 살핍니다. 그는 몬스터들의 레벨이 50 정도임을 파악하고 일반적인 방어군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임을 직감합니다. 다행히 은색 판금 갑옷을 입은 수비대장이 지휘를 맡아 모두에게 원거리 공격을 준비시킵니다. 주민들이 로켓 발사기를 조준하자 마녀 여자와 근처의 궁수도 자신들의 마법과 화살을 준비합니다. 대장은 목청이 터져라 발사 명령을 내립니다. 앨런이 보급한 강력한 무기들이 일제히 불을 뿜으며 거대한 화염이 솟구칩니다. 연쇄적인 대폭발이 성벽 아래 적군을 휩쓸며 적 병력의 절반을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립니다. 성벽 위로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자 나오키와 희나는 그 엄청난 파괴력에 압도되어 기침을 내뱉습니다. 이 엄청난 선멸 덕분에 주인공에게 레벨업 알림이 뜨고 그는 레벨 28에서 30으로 상승합니다. 대장은 단 한순간에 적의 절반이 괴멸된 광경을 보며 성벽 끝에서 아연실색합니다. 흥분한 주민이 앨런에게 다가와 무기를 다시 쓸 수 있는지 묻자 우리 소녀는 장비가 이미 재장전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는 괴물들에게 그들의 힘을 다시 한번 맛보여주라고 격려합니다. 주민들이 두 번째 발사를 감행하고 남은 적들을 손쉽게 날려버립니다. 이 도구들만 있다면 더 이상 마왕의 잔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그들은 환호합니다. 라이벌 모험가들은 눈앞에 참혹한 광경에 말문을 잃고 맙니다.
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를 악뭅니다. 무기가 강하다는 건 알았지만 집단으로 사용했을 때의 화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주인공은 대장에게 고개를 돌려 초동 부대는 섬멸했지만 살아남은 몇몇이 접근 중이라고 보고합니다. 그가 다음 명령을 기다리자 대장은 잔당은 전문 군인들이 처리할 테니 주민들에게 물러나라고 지시합니다. 공수들이 화살을 퍼붓지만 마녀 여자 일행은 할 일이 없어졌음을 깨닫고 패배감에 젖어 성벽에 주저앉습니다. 대장은 주먹을 불끈 쥐며 사상자 0명의 역사적인 승리를 마을 사람들이 순식간에 전투를 끝낸 앨런을 둘러싸고 감사를 표하는 동안 희나는 앨런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며 아쉬워합니다. 2레벨이나 올랐는데 왜 그러냐며 희나가 의아해하자 그는 적의 수로 보아 레벨 제한만 아니었다면 최소 10레벨은 올랐을 거라 설명합니다. 희나는 왕도에서 치러야 하는 초보자 시련을 떠올립니다. 공식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시스템상 레벨 30을 넘길 수 없기에 그 막대한 경험치들이 모두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셈입니다. 우리 소녀는 전장의 마석들을 내려다보며 이런 대박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아 후회합니다. 올리비아 영주가 다가와 박수를 치며 그를 축하하자 소년의 잡념은 사라집니다. 다른 클랜의 덩치 큰 남자가 영주를 음흉하게 쳐다보자 마녀 여자가 멍청이 같다며 그를 꾸짖습니다. 올리비아는 구경하러 오기도 전에 전투가 끝나버렸다며 대장에게 놀라움을 표합니다. 그녀는 주민들의 무기가 자신이 받은 것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앨런은 수비 상황에 맞춰 광역 공격에 특화된 장비라고 설명합니다. 올리비아는 매우 만족하며 대담한 발표를 합니다.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 성스러운 수호자를 제외한 모든 방어 클랜과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포합니다. 나아가 무기 사용료 명목으로 성스러운 수호자의 보수를 3배로 인상하기로 결정합니다. 희나와 나오키는 환호하지만 라이벌 클랜의 거구는 일거리가 없으면 우리 같은 작은 그룹은 살아남을 수 없다며 재고를 간청합니다. 올리비아는 어둡고 위협적인 기운을 뿜으며 그쪽의 생존이 우리 마을과 무슨 상관이냐고 차갑게 되묻습니다. 막대한 유지비가 도시 재정을 갉아먹고 있었기에 불필요한 집단과 관계를 끊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주민들도 가세에 떠나는 모험가들에게 무능한 세금 도둑들이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거구는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고 올리비아는 순간 이동 비용을 대주겠다며 형식적인 사과를 건넵니다. 라이벌 일행이 떠나며 덩치 큰 남자는 증오로 가득 찬 눈빛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희나와 나오키는 동종 업계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은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지만 올리비아는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다른 클랜은 돈을 잃었을지언정 앨런은 존망의 위기에 처했던 마을에 평화와 웃음을 되찾아 주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녀는 전쟁 중인 모든 마을에 이런 미소를 계속 전해달라고 앨런을 격려합니다. 동료들이 열광적으로 화답하는 동안 다른 클랜의 거구는 분노로 몸을 떨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만약 앨런이 이 무기들을 다른 도시까지 퍼뜨린다면 자신의 업계 자체가 붕괴할 것임을 직감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시련을 치르러 왕도로 돌아가기 위해 서둘러 보급을 마치고자 성벽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덩치 큰 남자가 뒤에서 달려와 무기를 좀 더 가까이서 봐도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우리 소년이 반응하기도 전에 남자는 온 힘을 다해 그의 등을 걷어찼고 소년은 높은 성벽 아래로 튕겨나갑니다. 젊은 연성사가 성벽 너머로 사라지는 광경을 보며 올리비아는 경악에 휩싸입니다. 남자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 추락으로 주인공이 죽고 무기의 확산도 영원히 멈출 거라 확신합니다.